꽤 크네요. 우리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유, 댁은 어디셔요? 여기 방배동. 방배동. 인제대 지금 계신 지 얼마나 됐죠? 2010년에 갔으니까 벌써 꽤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죠? 고대 아세아 문제. 아 맞아. 고대 아세훈님으서 계셨지. 뉴욕에 언제 계셨어요? 제가 두 번 있었으니까요. 94년부터 96년까지 있고 2005년부터 한 7년까지 있었나? 근 10년 저희 통일 문제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할 얘기도 없고 해봤자 그랬는데 이제 조금 그럼요. 룸이 생기고 예. 상상력의 공간이 생겨서 이 프로그램 설명은 대충 들으셨죠? 네네. 네. 이게 은근 재밌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또 보나 보더라고. 끝나고 나면 꼭 한마디씩 토를 달아. 이거 올리면.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 의원이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 보고 흥미로운 그 대목을 봤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뭘 제일 고민하실 것 같냐 이렇게 했더니 비교적 대통령과 가장 교감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김경수 의원 왈. 아마 첫째는 남북관계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일 것이다. 그 말이 맞다면 결국 대통령이 가장 고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민주공대가 지금 이제 근 20차례에 달하는 동안 한 주제를 가장 여러 번, 그러니까 한 회 이상 다뤘을 뿐만 아니라 무려 오늘까지 4번 다루는 주제가 남북관계 통일 문제입니다. 오늘 또 그에 대한 특별한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현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죠. 통일학부 네.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 시작회를 정세현 장관님하고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종석 전 네.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은 어릴 때 저희 소시적에 그 양반 대학원 때 예. 제가 감옥 갔다 나와서 만든 무슨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그 멤버예요, 같이. 박선원, 이종석, 이부영, 고영구, 네. 김정남 등등이 다 거기 멤버. 저도 이종석 장관님하고는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바로 지난번에는 보수 언론 속에서 진보적 방향을 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영희 대기자. 예. 아유. 굉장히 좋았어요. 아유, 그럼요. 네. 오히려 네. 늘 저분은 저리 말씀하시겠지 생각하는 분과 다른 또 굉장한 어떤 통찰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았는데 네. 오늘 사실은 이제 김현철 교수님을 모시면서는 저는 또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제 지켜보시면 다른 또 배움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의 어떤 시작이랄까 인연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셨나요? 예,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석사도 북한의 1960년대 논문을 썼고 박사 논문은 북한의 1960년대 공장 관리 제도라는 걸 썼습니다. 독특한 거네요. 예, 그런 주제로 이제 정치학인데 정치 경제 쪽을 한 거죠. 그런 이유로 삼성경제연구소에 그때 막 이제 북한 연구팀이 만들어지고 삼성도 대북 사업을 막 구상을 할 때 그렇게 인연이 돼서 한 5년 정도 실무 현장에서 경험을 좀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부해서 논문을 쓰신 후에 일종의 직업으로 최초 가신 게 없이 삼성경제연구소에 그렇죠. 시작을 하신 거네요. 논문 쓰자마자 4개월 만에 그게 참 삼성이 빠른 곳이군요. 눈치가. 아니 그런데 정치학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시게 된 일종의 첫 운명적 계기는 뭔가요? 그걸 좀 거창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거창한 동기는 아니었고요. 네. 어차피 국내에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좀 경쟁력 있는 분야가 네, 어디겠냐. 네. 결국 뭐 북한 연구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원래 고향은 어디시죠? 저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예. 뭐 조금 나중에는 근사하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강원도기 때문에 뭐 통일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 고향은 네. 여러 가지 또 인연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만경봉호가 그렇죠. 들어왔던 묵황 정박해 있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뭐 시각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 고향과 가까운 강릉에서 또 열렸기 때문에 뭐 제 친구들이라든가 다 이렇게 인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네.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저희가 모셨던 몇 분을 소개했지만 거기에 빠진 예를 들어 임동원 전 네. 장관님 포함해서 네. 임동원 장관의 피스메이커, 정세현 장관님도 대담집을 여러 개 쓰셨고요. 이종석 장관님은 뭐 옛날부터 이렇게 그렇죠. 북한에 관한 연구, 네. 특히 북중 관계에 대한 연구에 네. 관한 책도 있고 또 준비 중이라고 네. 듣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또는 남북 관계를 다룬 책들이 있는데 이번에 쓰신 책이 제목이 70년의 대화예요. 네. 제목을 혹시 직접 지으셨나요? 이게 남북 관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남북 관계사라는 게 한국 전쟁 끝나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 이 통사를 다룬 책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잠깐 중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남북 관계에 관한 책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된다. 정말 주변에 권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저희 당 당원들의 필독도서, 민주연구원에서 필독도서를 고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대중 자서전, 노무현 자서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필독도서로 고르고 있어요. 근데 남북관계사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전 최근에 네. 했습니다. 읽고 나서 70년의 대화라는 제목을 단 이유가 우리가 이미 70년이나 대화를 한 경험이 있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결국은 앞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면이 이렇게 출렁출렁했지만 알게 모르게 늘 사실상은 대화가 지속됐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 악화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대화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대화를 무슨 보상으로 생각한다든가 마치 그렇죠. 대화에는 막 조건을 달아서 뭐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가끔 그렇게 생각될 예. 때가 있어요. 근데 대화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휴전회담이라는 거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50년대에도 제가 이제 50년대에도 뭐 제네바 회담 같은 걸 네, 다룬 네. 이유도 그 냉전의 한 복판에서도 필요하면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 70년대부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게 전쟁과 분단과 냉전의 시기를 거쳤지만 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과 대화의 의도와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그 인식과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 저는 중요한 뭐 포인트네요. 이 책을 자유한국당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기본이고 남북 관계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화의 역사인데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망각하고 있다. 마치 대화가 가끔 하는 것 또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대화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신 거 아닙니까? 대화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뭐 사실은 굳이 대화를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서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입장 차이가 크고 서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하는 게 이제 분단의 역사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분단의 역사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또 대화의 역사이기도 역사.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직전에 제가 김영희 네. 대기자님을 모셔서 말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 또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의 칼라가 뭡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해 본 결론이 평화 지향의 현실주의자다. 즉 결국 모든 외교안보는 모든 전쟁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모든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걸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네. 말씀 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목적이 없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 평화라는 키워드로 정책의 목표를 설명하고 대화라는 키워드로 우리 정책의 역사를 설명하신 관계 그렇습니다. 역사를 설명해 주신 것이
일맥상통 아닌가. 네. 역시 거장들은 통하는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 책이 참 제가 재밌게 본 것이요. 이게 남북 관계사 아닙니까? 대북 협상 관계사인데 의외로 저도 읽다 보니까 그래 맞아. 단편적으로 모르지만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책이 참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험을 써놓은 책은 이렇게 이론적 이해를 돕는 데 좀 부족하고 이론을 쓴 책은 현실 감각이 부족한데 제가 감히 평한다면 이 책을 저는 보고서 어떻게 봤냐면 문학적 이론서라고 저는 봤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론적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 사건마다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거창한 문학이어서가 아니라 보면서 현장이 눈에 떠오르게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서술이 그래요. 다. 이게 이 책을 쓰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네. 제가 이런 책을 써봐야겠다 생각한 건 한 10년쯤 되고요. 통사라는 게 시기별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별로 논문을 쓰자. 그래갖고 첫 번째 논문을 7년 전에 썼으니까요. 이걸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나고 보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야겠다. 대학교 1학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앞에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는 거를 장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치는데도 한 2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건 또는 어떤 이슈들에 대한 설명이 네. 각각 핵심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네. 짧지만 비춰주고 중간중간 문장이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굉장히 글재주가 좋으시구나. 이게 정말 이렇게 읽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독자들께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글 쓰는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이제 저희가 좀 큰 얘기부터 조금씩 좁혀보겠습니다. 우선 큰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대화 국면은 대체로 대한민국이 주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사실에도 부합하죠. 지금 평창 올림픽을 놓고 이제 지났는데 뭐 평양 올림픽이다, 뭐 이용당했다, 휘젓고 갔다, 정치 선전했다부터 시작해서 르몽드 같은 데는 그래도 참 문 대통령이 이걸 잘 버무렸다, 뭐 이런 평가가 다양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안의 연장선에서 결국 평창을 가장 큰 눈에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도성이 가장 컸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요? 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다릅니다. 우리가 평창 이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핵 문제 때문에 남북 관계 악화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네.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군사적 해결에 대한 목소리들도 높고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평창이라는 무대가 이제 펼쳐진 거고 그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또 북한이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도 오고 또 김영철 통전부장도 오고 또 특사도 오고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가동이 되면은 한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 비례해서 외교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걸 갖고 한미 간의 협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를 일종의 아직까지는 물론 넘어야 될 고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정세를 이제 막 시작했다. 그것이 평창이 준 선물이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야 한국의 이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은 되게 웃긴다. 북한이 대화를 안 하면 참 나쁘다 이랬다가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쟤들이 약해졌구나 이랬다가 대화를 막상 하고 나면 쟤들이 또 거짓말하는구나 보통 이제 이래서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맞추냐 아무리 천하에 그 꾀가 많은 북한도 어떻게 저걸 맞추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화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저희도 그래 맞아 이런 변화가 있었지 하는 걸 놓치고 있는 항목 중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여정이 이번에 왔는데 애국가가 울릴 때였나요? 하여간 어떤 때 이렇게 기립한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와서 북한에서 온 대표단이 국립묘지를 참배한 적이 있지 2005년. 않습니까? 현송울이 이번에 와서 뭐 과공을 했네 어쩌네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쪽 팀들이 그 모란봉을 팀을 보내지 않은 것은 나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 와서 남쪽 노래도 하면서 선곡을 옛날 같으면 첫 적시자 회담을 할 때 시작하자마자 경애하는 수령님 또는 뭐 찾을 걸 안 찾고 선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의 국민 정서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창 시즌에 건군절을 할 때 그 의도가 뭐냐 왜 바꿨냐 결국 사고를 칠 거다 막 우리가 했는데 대외적으로 언론을 거의 상당히 자제하면서 조용히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과거 소련이 변화를 할 때 고르바초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여정과 김정은은 어쨌든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 그런 외국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와서 또 친척 장성택을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참 무시무시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저 사람들이 고통스럽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외국물 먹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외국 구경도 잘 못 가고 깝깝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에 김여정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정말 확 한번 진도를 나가서 통일에 좀 일종의 영웅 비슷하게 돼보시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실제로 김정은, 김여정을 포함한 북의 핵심 지도부가 통일을 운위할 때 정말 통일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를 진심으로 가지고 있을까? 또 그들의 어떤 정서는 정말 어떠할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것으로서의 제재 말고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서 제재가 갖는 불편함, 세계와 같이 하지 못 이런 등등을 종합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에 북한이 대표단을 보낸 이유를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는 일단은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뭐 무시하고 거기에 집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핵무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악화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제재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핵무장의 완성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외교적인 고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정세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세가 너무 악화된 거니까 그게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평창을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남북 관계를 한번 풀어보자. 그걸 통해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또 지금 북중 관계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결국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거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한테 상호작용인 거죠. 그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도를 좀 이끌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입해서 만들어내서 상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 또 북한이 참여하고 나서의 사실은 평창이라는 게 끝이 좋아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또 고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강릉에서 예술단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게 신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우리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론이 봤을 때
너무 북한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노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빼라. 하면 그쪽은 또 조금 기분 나쁘고 예. 이런 긴장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북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정부가 막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는 나름대로 북한을 대할 때 네, 그런 이게 원칙.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 끌려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남북 회담을 들어가면은 우리 여론이 요구하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따질 건 따지고 우리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런데 회담장 바깥에 나와서 회담장 안에서 있었던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으니까요. 대화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회담장 안에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북으로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전략적 목표에서 어느 지점까지 갔다 하더라도 워낙 정세가 안 좋아지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뭐 진심이 어떻든지 간에 정치에서의 그런 어떤 상황 판단이 곧 진심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정세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반영됐다 이렇게.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협상의 시작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협상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미국이 원하는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인 중재를 막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논의를 조금 크게 하다 보면 결국 남북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고 대통령의 의지와 전략은 덕목이자 자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야기되는 게 지난번에 김영희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의외로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 보수적인 출신으로서 가졌던 북방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적 의미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책을 보다가 저도 아 맞아 이랬지 했는데 소위 노태우 북방 전략이 3단계였더라고요. 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중국 소련을 당시로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수교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까지 갔는데 3단계가 우리의 생활 문화권을 연변과 연해주까지 확대한다라는 것이 3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북방 정책을 구상을 했을 때 굉장히 원대한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한소 수교, 한중 수교, 그 중국과 소련하고의 우리가 수교가 없었던 거를 이제 수교를 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런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막 시작을 한 건데요. 북한이라는 게 일종의 다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면은 네. 더 큰 대륙하고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건데 남북 관계 차원의 한정한 논의가 아니고 그 남북 관계와 그야말로 중국 소련 저 대륙하고의 관계를 같이 묶어서 처음부터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문화권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극동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있고 또 우리 동북 지역에는 조선족들이 있고 뭐 그런 문화적인 공동체를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도로 교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상생활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북방경제위원회라는 거를 네. 했지만 그 구상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현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노태우 북방 전략이라는 것이 동국공과의 수교까지 생각하고 기본 합의서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야, 저 대목을 보고 참 저 사람들이 흥미로운 생각을 네.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가 워낙 많이 하니까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YS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YSY 이런 생각.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민족이 동맹보다 뭐 강하다 이런 얘기를 써서 사람들이 일정한 뭐 기대도 하고 의외라고도 생각했고 그 구절을 쓴 것이 잘 아시겠지만 1987 영화에 나왔던 네. 그 도망다닌 김정남 선생이 그 사회문화수석이 되기 전에 취임사에 구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YS가 6개월마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고 너무 무능하고 또 본인이 말과는 달리 굉장히 막 강경 일변도로 가서 오히려 클린턴이 말릴 정도의 상황을 가진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저는 이게 소위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언론이 강하게 끊임없이 작동을 해서 끌어당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붕괴론에 대한 정보가 오도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DJ가 하는 건 다 싫은데 DJ가 카터 보내고 일괄타결 하라고 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다른 그 시기들은 한 뭐 10년 이렇게 네. 묶었는데 김영삼 정부 시기 5년을 꽤 분량을 좀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영삼 정부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론과 대북 정책의 관계입니다. 대북 정책 여론. 그렇죠. 네. 물론 뭐 대북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할 수는 없겠죠. 네. 선거를 치러야 네. 되니까. 네. 그렇지만 김영삼 정부는 너무 과도하게 국내 정치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론에 대한 해석인데요.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그게 책 뒤에 나오는 이중성 여론의 그렇습니다. 이중성이 그거 참 예. 재밌던데 말씀 좀 근데 해주시죠. 그거는 예.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북 관계의 악화가 벌어지면은 일단은 북한을 보죠. 북한이 또 왜 저러나. 네. 북한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북한을 보던 시각이 정부를 보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해봐라. 그게 참 흥미로워요. 좀 능력을 발휘를 해봐라. 그걸 이중성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중성이 우리 국민이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걸 너무 한면으로 해서 한면으로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론을 충실하게 따랐어요. 여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서 왜냐 여론이 복잡하거든요. 네. 최근에도 참 재밌는 분석이네요. 최근에도 우리가 보면은 여자 아이스하키 다니엘 팀을 똑같은 둘러싸고 거죠. 예. 이제 젊은 세대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생각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 팀을 만드는 의미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예.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네요.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관성적인 색깔론하고 일치시켰는데 일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든 우리 국민들 일반 여론이든 그래서 항상 대북 정책은 네. 직자적으로 여론을 따라가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늘 나타났는데 당장 표피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잘못하면 그렇죠. 헛짓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본질, 표피, 상층부 밑에 있는 어떤 저류를 봐야 되고 우리 국민은 그런 이중성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는 띄엄띄엄 본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못 보고.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의 수준을 예.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거 참. 예, 이게 촛불 재밌네요. 혁명을 이룬 국민의 그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대통령 제가 YSY 이랬는데 또 하나가 제가 Y 이런 게 MB, Y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책에 나오는데 최초에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거고
어떤 누구도 그랬던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통일부를 없애자고 하면. 근데 도대체 아니 어쩌자고 그런 발상이 왜 생겨났을까? 일종의 그런 친일 반통일적인 발상은 왜 MB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거죠? 일단은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너무 과도한 반대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과도한 그랬던 차별화. 거고요. 예. 그때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뉴라이트 세력들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네. 이제 국제적으로 풀어야겠다. 그래서 통일부를 인수위 때 폐지하고 아예 외교부에 합치자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연결하는 기본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먼저 움직이지 않고 북한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고 압박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 대박론, 북한 붕괴에 대한 흡수 통일론을 얘기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일맥상통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이고 기다리고 그 결과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시기를 놓친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지만 여러 번 그 표현이 나왔는데 대북 정책을 큰 틀로 범주를 나누면 뭔가 리드하거나 끌고 가거나 아니면 웨이트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막 공격해 보거나 뭐 이렇게 축중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크게 뭐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 평가를 할 때 네. 천안함 사건을 많이 거론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럼 전두환 정부는 1983년에 아웅산 사태를 겪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테러죠. 거기 보면은 뭐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그렇죠. 외교부 장관, 아까운 분들 많이 강력급만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에 북한의 준수의 물자를 받고 경제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두환 정부 그러니까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군사 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 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렇죠. 치러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사회주의권을 와야 되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고 한반도 정세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산 가족을 상봉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북 정책을 자꾸 이념적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했듯이 역대 정권이 의외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던 일조차도 우리가 잘 되돌아볼 면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72년에 질사남북 공동성명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 질사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통일 3원칙만 알아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그거는 질사남북 공동성명의 1항입니다. 질사남북 공동성명은 6항으로 돼 있어요. 2항에는 비방 중상하지 말자. 예. 신뢰 구축을 하자. 예. 3항에는 끊어진 민족적 연계를 다시 회복하자. 철도도로 연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은 질사남북 공동성명이 최초의 합의지만 진화되어 간 거거든요. 정말 그 70년의 대화가 조금씩 그렇죠. 진화가 되어 온 예.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화의 역사를 봐야 돼요.